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엔 이게 정말이야 싶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간단하게 제 경험 하나를 얘기해 드리자면 일 다니던 곳에서 친해진 언니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친구였다든가 예전 고향에서 친해진 직업이고 뭐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친구를 아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여튼 아무리 좁은 대한민국이라도 이 정도면 정말로 운명이라는 게 있지 않나 싶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 일도 어쩌면 이 운명이라는 실타래에 얽히고 설킨 그런 일이었지 않나 싶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일을 겪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어떤 환경에서 나고 자랐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유복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들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시겠지만 저희 가족들은 다 무너져가는 단칸방에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살 만큼 사정이 좋지 않았죠. 그래도 부모님은 어떻게든 어린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작은 식당을 하셨던 분이긴 해요. 물론 이게 대성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모든 결과가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마음을 먹고 시작한 장사조차 제대로 풀리지 않는 바람에 빚더미에 오르게 됐죠. 그 결과 부모님은 이혼하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이것도 다 사정이 있긴 한데요. 아버지가 빚을 다 떠안고 헤어질 테니 저는 엄마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혼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나 들은 이야기지만요. 네, 맞아요. 이혼 후에 저를 혼자서 어떻게든 키우겠다 열심히 살았던 엄마는요. 결국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음주운전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엄마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탓에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던 제가 수술비 때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처음으로 걸었던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버진 제 전화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안 받았다고 하기보단 엄마와 이혼한 후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고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버진 자기가 빚을 떠안고 가겠다 했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엄마와 저를 책임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이 사실은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신 뒤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의 사고는 친척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 결과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고 끝냈다는 걸 안 건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였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친척집을 전전하며 고생하고 살았으니 제 눈칫밥은 거의 무당 저리 가라 할 정도였죠. 학창시절 역시도 쉽게 넘어가진 못했어요. 요즘도 그렇겠지만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는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좋지 못한 대우를 참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도 어떻게든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의 엄마 합의금으로 제 뱃속을 채우는 친척들의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없었던 저는 성인이 되어 돈을 벌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거기를 뛰어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했죠. 제 사정에 대학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이라면 숙소가 있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였죠. 제대로 된 용돈 하나 받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이기에 모아둔 돈은 당연히 없었고요. 이기적인 친척들 피해 나온 상황이었으니 지원 같은 것들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죠.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26까지 살았어요. 공장을 다니며 어느 정도 돈을 모은 뒤에는 혼자서 자취도 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다른 반듯한 부모님도 있는 그런 집안이었지만 옛날에 제 어린 시절처럼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남편과 더욱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 어린 날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었기에 당장 결혼식이나 가정을 꾸리기엔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둘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태어났죠. 시댁에서도 가난해 어려운 상황에도 예쁜 손녀딸이 태어났다며 반겨주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딸이 태어나 너무 기쁜 것도 잠시. 남편이 공사장에서 그만 사고를 당했거든요. 위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남편은 그대로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부상은 너무 심각해 결국 한 달을 넘기진 못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죠. 당시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 아이를 그냥 흘려보내야 하나. 내가 둘째까지 책임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절망이 휩싸였죠. 그러나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나서는 마음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홀로 큰딸을 키우며 아이를 낳은 뒤 생계를 위해 하던 파출 부위를 더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런 저를 도와준다고 발벗고 나섰지만 이건 제가 정중히 거절했죠. 남편의 살아생전에도 어려운 시댁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남편도 없는 마당에 시댁에 더 폐를 끼치긴 싫었거든요. 그런데 참 세상이 제 뜻대로 흘러가진 않는 법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구한 일자리에서 악덕 고용주를 만나게 될 줄은 저 역시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나름 부잣집에서 일을 하게 되어 별일이야 있겠어 싶었는데 정말 별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세간에서 말하는 부자들의 그런 행동들을 전부 믿고 살진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파출부로 일을 하면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일하러 많이 다녔으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맡기 전까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뭐하러 듣고 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나름 신빙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결국 경험하고 나서야 믿게 되었죠. 사실 임신이란 사실을 알리고 일을 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몸 무거운 사람을 써주겠어요. 그래서 전 임신한 사실을 일단 숨기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 일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날은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출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늘 마중을 나오던 큰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은 마음에 잠깐 딸아이를 보러 가는데 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에는 딸이 숨을 쌕쌕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놀란 마음에 얼른 큰딸을 들쳐매고선 근처 응급실로 갔죠. 다행히 아이들이 흔히 겪는 열병이라면서 주사를 맞으면 열이 금방 내려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10년 감수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때문에 이날 일을 늦을 것 같아서 사모님에겐 따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늘 딸아이 몸이 좋지 않아서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오늘 쉰 만큼 다른 날 가서 일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당일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오늘 내 친구들 놀러 오기로 했는데 이건 누가 다 준비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시간 되는 사람이라도 구해서 대타를 부탁할까요? 뭐요? 아니 지금 아무 어중이 떠중이 불러서 우리 집에서 일을 시키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하여튼 사람이 좀 젊어서 뽑아줬더니 아주 나이값 제대로 하네. 너 같은 가난해서 이딴 일이나 하는 애들은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거 몰라? 아무튼 다음 달 월급은 깎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사모님, 사모님!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파출부 일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돈이 좀 많다고 사람의 귀천을 본인이 판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이 잔뜩 나서 화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고개를 돌린 순간 아파서 열이 잔뜩 오른 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끓어오르던 화도 단번에 식었습니다. 하는 수 없다 생각했어요. 어쨌든 배우지 못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열받는다고 당장 뛰어가서 따지기라도 하면 제 밥벌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파출부 일은 어떻게 보면 잘 못해도 밥은 먹고 살겠지 싶어 보일 정도로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시간당 수당을 받고 하는 일이라 이렇게 한 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한테 밉보이기라도 한다면 다음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면접을 볼 때도 제게 타격이 크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따지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이게 빈부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다음 날에 출근하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군요. 분명 어제도 일하러 온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사모님이 그냥 저한테 일을 다 떠넘겨버리고 싶으니 그냥 가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산더미 같은 일을 하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도 바빴죠.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나중에 같이 교대로 일하던 사람한테 들은 바로는 절 고용했던 이 사모님, 제가 임신하고 있었던 걸 다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리하게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냥 당해보라 이거죠. 어차피 일을 과하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할 건덕지가 없었으니까요. 크게 일하는 시간을 오버해서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일하러 가는 집 사모님이 주최로 여는 티타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티타임이라는 건 외국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당연히 직접 혼자서 준비한 경험 때문이죠. 원래 이렇게 10명 정도 모이는 날은 말이죠. 일하는 사람을 2사람씩은 부르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다 처리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필요한 걸 말하고 해서 약간 연쇄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보통은 2명이서 이 티타임 같은 걸 준비하는데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사모님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아, 아줌마, 오늘 일하러 오는 사람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하더라? 그런데 오늘 티타임 있는 거 알죠?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 손님 10명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혼자서 다 준비해요, 사모님. 제 친구라도 1명 부르면 안 될까요? 참나. 무식하면 기억력이라도 좋든가. 저번에 내가 말 못 들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신변이 불명확한 사람은 들이기 싫다니까. 몰라. 아무튼 오늘 티타임 전까지 마무리 다 해놔요. 알겠어요? 이게 티타임이면 그냥 물 끓이고 대충 주변 가게에서 과자 사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여기 사모님 입맛이 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야 하는 과자도 특정 가게에서밖에 팔지 않고요. 거기다 갖고 온 티푸드가 맛있다면서
직접 만들 수 없으면 그 생지라도 받아와서 구워야 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죠? 그런데 돈 좀 있다는 사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도 간혹 있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 쿠키를 굽는 냄새나 과자들 단냄새 때문에 입덧은 심해지고, 준비도 총체적 난국인데 거기에 더해 10명이나 되는 부잣집 사모님들 티타임 수발까지 저 혼자 다 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하는 수 있나요?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게 파출부의 인생인 것을요. 하지만 그 와중에 사모님이 부엌으로 오더니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참, 아줌마, 거기 있는 잔들 전부 다 비싼 잔들인 거 알죠? 어떤 건 아줌마 월급으로도 못 사는 것들도 있으니까 알아서 조심해요. 하나라도 기스나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둬. 당장 월급에서 까버릴 거니까요. 네? 아니 사모님, 이거 준비하면서 생기는 장기스는 항상... 아무튼 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 내가 다 검사할 거니까 다 정리하면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가요. 알겠어요? 사모님 말에 네 하고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손님들이 오고 나서는 정말 실수 하나 없이 서빙하랴, 웃으면서 요구나 질문에 대답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배는 아파오고 식은땀이 절로 났죠. 이날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게 다행일 정도로 힘들었죠.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며 다른 사용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알게 되었냐고요? 부잣집에서 파출부로 일을 시켜준 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란 인간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당장에 달려가서 따졌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사모님,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받을 월급 일부러 떼먹으신 거라면서요? 어머머, 어디서 파출부 주제에 목소리를 높여? 가난한 것들이 자존심만 높다더니 딱 그 말이 맞네. 내가 당신 돈을 왜 떼먹어요? 웃기는 사람 아니야? 저 다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적게 주셨다면서요.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나한테 어디 돈 맡겨놨어요? 난 응당 당신이 일을 제대로 못한 것만큼 떼어냈을 뿐이고 생사람은 잡지 말지. 그렇게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신고해서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같은 못 배운 사람이 법도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저는 그 말에 손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모란 인간이 한 말에 틀린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사모 역시도 알고 말한 게 분명했죠. 제가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실 이런 작은 분쟁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제대로 돈을 받기 어렵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사모님에게 대들었단 이유 하나만으로 파출부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잘린 건 아쉽지 않은데 집에 갔더니 절 반겨주는 5살짜리 딸이 하는 행동에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딸은 요즘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면서 어린이집에서 남은 간식들을 싸와서는 자기는 많이 먹고 왔다면서 저에게 먹으라고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전 그런 어린 딸을 부여잡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보이긴 싫었지만 정말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하지만 빠르게 눈물을 그칠 수 있었습니다. 제 품에 그리고 제 뱃속엔 아직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이때부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하게 됐죠. 다시 일을 알아봐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더라고요. 없이 살아온 저한테 인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5살짜리 딸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업고 다니면서 구인구직을 하러 다녔죠. 그러다가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악덕 사모님과 같은 모임에 있던 다른 사모님을 말이에요. 사모님은 안 그래도 절 찾았다면서 환하게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모님의 태도에 제가 다 어리둥절했죠. 요즘 일자리 구하러 다닌다죠? 아이까지 없고 너무 힘들었겠어요.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설마 제가 전에 일한 곳에서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던가요? 뭐 그런 얘기도 듣긴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인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요. 아시다시피 인간성이 별로잖아요. 이렇게 찾아온 건 그냥 아줌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뱃속에 아이 있죠? 어떻게, 설마 제 뒤 캐보시거나 그러신 건가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을 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그날 들었거든요. 화장실에서 힘들어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한테 아줌마 잘렸다는 거 알고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저희 집에서 한번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자리에서 저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절 찾아온 이 사모님은 당시 입덧이 심해서 서빙 도중에도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며 욱욱하던 저를 보고선 쉽게 넘어가지 못하셨다고 해요. 당시에 저는 돈 많으신 분들이 들으면 또 무슨 한 소리 할까 싶어서 어떻게든 입덧도 참아가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눈에 밟혔다며 찾아와서는 일자리까지 주선하시다니 제겐 천사와도 다름이 없었죠. 그러면서 사모님은 사심은 없었다고, 사모님 또한 저와 비슷하게 먼저 남편을 잃었던 사람이라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절 도와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지금 당장은 돈 많은 새 남편을 만나 편하게 살고 있다면서 말이죠. 아무튼 이 뒤에는 사모님의 배려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사모님은 다른 직원들보다 저를 더 믿고 일을 더 맡겨주시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얼마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통장 정리를 시키는 등 양심을 맡겨야 하는 일도 그냥 시켜주시곤 했죠. 거기에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병원을 다니는 것도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적적하다며 웬만하면 집에 있을 큰딸도 함께 데리고 와서 있으라고 먼저 선뜻 제안해 주시기도 했고요. 모든 일 하나하나 전부 다 고마웠습니다.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이유는 거창하진 않았어요. 사모님은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유독 저희 아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딸의 간식을 챙겨주거나 따로 용돈을 챙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출산이 임박해졌기 때문이었죠. 만삭의 몸으로 파출부에 일을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배가 불러오자 사모님은 잠깐 쉬고 오라면서 보너스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거기에 산후조리원도 등록해 주셨죠. 특히나 너무 고마웠던 건 제가 따로 아이를 보지 못하는 날은 병원까지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출산 직후엔 아무래도 제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드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출산을 하고 첫째 때는 경험하지도 못한 산후조리원도 다니면서 2달 정도를 푹 쉬고 사모님 집으로 출근했을 때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사모님이 살이 잔뜩 내린 모습으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사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경 씨 왔구나. 일이 이렇게 됐네. 미안해요. 앞으로 민경 씨를 쓸 수 없을 것 같아.
보시다시피 쫄딱 망해버렸거든. 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사모님 혼자서 이삿짐을... 그러게요. 잘해준다고 했는데 결국 내 옆에 남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역시 다들 제 돈만 보고 왔었던 건가 봐요. 그래, 그러니 이렇게 당한 거겠지. 한숨을 크게 내쉬는 사모님을 모시고 저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는 사모님이 앉아 계신 자리로 가서 사모님이 해준 이야기를 듣게 됐죠. 정말로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싶은 일을 당하긴 하셨더라고요. 사모님은 소위 말하는 투자 사기에 당하신 거였어요. 사모님 본인은 남편이 죽은 뒤부터 자기 재산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든 사기꾼을 조심하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조심한 것도 한 번의 믿음에 결국 크게 당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계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나도 남들하고 똑같더라고요.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 싶었는데 그 바보가 내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그 인간들이 명화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사모님에게 접근한 거예요? 집사람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홀로 적적하기도 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자니 재능은 없고 해서 시작한 소소한 취미였는데 그걸 이렇게 이용해서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이 참 넓긴 하네요. 참 바보 같죠? 뭐가 바보 같다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이 죄예요?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이 죄인이지. 그래도 민경 씨라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정말 속상할 뻔했지 뭐예요. 그리고 민경 씨도 그냥 집에 돌아가요. 아직 몸조리 할 텐데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몸 더 상해요. 사모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눈동자는 참 공허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면서 사람들도 멀리하면서 지켰을 재산을 사기꾼 놈들에게 단 한 번 당해서 몽땅 뺏겨버렸으니 말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좋은 사모님을 두고 다른 사용인들은 사모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주랭랑 치듯이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모님이 가엾다는 생각은커녕 사모님에게 당장 월급 내놓으란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받을 땐 언제고 참 무섭지 않나요? 사모님은 제가 그냥 집에 가기를 원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간 해준 것들이 얼만데 그대로 돌아갈 수 없었죠. 물론 집에 늦게 가면 혼자 있을 딸이 걱정돼서 유치원에 조금 늦을 것 같으니 혹시 사모님 집 근처로 데려다 줄 수 있냐 먼저 물어봤죠. 다행스럽게 사모님 집과 저희 집이 그리 멀리 있진 않기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치원에서 확답을 받고는 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사모님이 이삿짐 싸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도울 때까지도 사모님은 한사코 괜찮다며 그냥 집에 가라고 했지만 나중에 아이까지 오고 난 뒤로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입에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짐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고 사모님은 제게 베넷저고리 하나를 넘겨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젊을 적에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딸한테 입히고 싶어서 샀던 건데 갖고 가서 민경 씨 따님 입히세요. 내가 쫄딱 망해서 줄 게 이것밖에 없네. 아니에요, 사모님. 저 진짜 대가 같은 거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그간 사모님이 제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렇게 민경 씨가 도와줘서 이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이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베넷저고리는 오랜 시간이 지났을 텐데도 색이 바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을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전 그 베넷저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이걸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면서 사모님의 손 위에 있던 베넷저고를 살포시 가져왔을 때였죠.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떨어진 물건을 확인했고 그건 낡은 사진이더라고요. 사모님은 제게 베넷저고를 주고 난 다음 남은 짐을 정리하기 바빠서 뭐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사진이 제겐 너무 익숙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 있던 아이가 바로 저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건 바로 저 역시도 똑같은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놀랐죠. 사람이 너무 놀라면 소리도 못 지른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사진을 이리저리 둘러보다 뒷면을 보게 됐는데 그 뒤에는 작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모님의 글씨였어요. 적힌 글귀는 바로 우리 딸 1998년생. 전 그 글귀를 보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제 사진이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1988년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추리가 끝난 순간 제 머리는 멍해졌고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겐 절 길러주신 정당한 부모가 있었고 엄마는 절 키우다 어찌 보면 저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사랑이 절대 거짓이란 생각이 들 순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에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친척들이 내게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거구나. 제가 자신들의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모님의 어깨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냐고요? 그 사진이 왜 거기에... 그런데 민경 씨 왜... 설마... 사모님, 대답해 주세요. 이 사진 어디서 얻으신 거냐고요? 이게 왜 여기에 있냔 말이에요? 사모님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니 손까지 바르르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이야기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사모님의 딸은 어릴 때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사모님의 남편이란 사람 때문이더라고요. 사모님이자 이젠 제 친엄마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사실 돌아가신 사장님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고 해요. 당시 사장님이 단골로 다녔던 불고기집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됐다고. 예전엔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사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뵌 몸으로 지금의 내 남편과 재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때 거짓말하신 거예요? 왜? 민경 씨, 당신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그때 보고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 잘렸다는 소식에 걱정이 돼서 우리 집에서라도 일하게 하자 싶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고생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설마 당신이 내 딸일 줄은...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사모님 말로는 당시 사모님은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잘 키워볼 거라며 저처럼 어떻게든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구한 직장에서 새 남편을 만나게 됐다고 해요. 참 웃기게도 새 남편이었던 사람은 당시 본처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을 만나면서 이혼을 준비했다 하더라고요. 사모님과 함께하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딱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터라 이혼을 할까 말까 생각한 중이었는데 자기 이상형에 쏙 맞는 사모님을 만나면서 급하게 이혼을 진행했고 그렇게 재혼까지 하게 됐다 하더군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기에 사모님은 재혼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게 뱃속의 아이도 자기가 사랑으로 보듬어 키우겠단 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당시 버팀목이 없던 아이의 엄마라면 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하지만 사모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겁니다. 그 사장님, 그러니까 사모님의 새 남편이 본인의 핏줄로 구성된 가정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애초에 말만 책임을 진다 했던 거고 그 사장이란 사람의 계획에서 저라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장이란 사람의 입장에서 천만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사모님은 저를 낳으면서 꽤나 힘든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요양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해줄 줄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장님의 할머니란 사람 집에 처음엔 절 맡겼다는 말이죠? 하지만 전 그런 사람은 기억이 없어요. 모를만도. 당시 태어나고 나니 집에 네가 없어서 아이를 맡겼다는 남편의 시댁으로 갔었거든. 그런데 거기에도 네가 없더라고. 이미 내 심오란 인간은 자기 아들에게 짐이 될 인간이라며 날 다른 곳으로 보낸 뒤였지. 그렇게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낸 사모님의 시모는 뻔뻔하게도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식으로 본인 아들한테나 집중하고 살아가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한 푼 제대로 벌 줄도 모르는 사모님이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냐는 협박도 했었대요. 그래도 몇 번이나 절 찾아보려 했는데 번번이 그 시도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더군요. 그런 도중에 사모님은 저를 어떻게든 보고 싶다는 그 마음에 우울증에 걸리셨고 그 덕분에 문제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모님의 새 남편이었던 사장이란 사람이 사모님을 무척이나 사랑은 했는지 자기 엄마였던 사모님의 시모에게 윽박을 지르며 얻어낸 결과라더군요. 사모님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우셨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찾으려 하지 않은 몹쓸 부모라고, 그저 자기 비탄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모라고, 그 벌을 받은 거라면서, 그래서 평생을 그냥 그리워하면서 살겠다 생각했었다고. 저는 그런 사모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용서하긴 어려웠습니다. 그간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힘겹고 괴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사연은 다르다고 하나 어쨌든 저 역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다짐하며 지금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뒤 혹시 모른다 싶은 마음에 저는 사모님과 친자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사모님은 제 친엄마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과는 당연하게도 99.9%로 일치로 떴죠. 사모님이 제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저 역시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순 없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저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웠기에 시동생에게 도움을 구했죠. 왜 시동생이었냐고요? 저희 시동생이 금감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금감원에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뉴스를 보면 금감원 직원도 심지어 현직 경찰도 당하는 게 사기라고 하니까요. 당해보지 않고는 모를 거예요. 변호사도 자기가 그렇게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 연락을 받은 시동생은 오히려 제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에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연하게 도와준단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은 박복했지만 결혼만큼은 정말 제 삶의 모든 행운을 다 끌어다 쓴 사람답지 않나요?
형수님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엔 스타트업으로 이직해서 조금 바쁘긴 해서 바로 도와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평생 우리한테 뭘 도와달라 말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드려야죠. 그래, 무슨 일이라고요? 고마워요. 사실 이번에 제가 아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게 액수가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액수가 큰 사기라. 대체 어떤 사기를 당했길래 그래요? 무슨 명화를 사고 파는 그런 사기래요. 아무래도 사기당한 사람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다 보니 당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그런 사기가 판친다는 소문을 듣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주변에 먼저 알아볼게요. 저 혼자서 어떻게든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손이 많을수록 일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부부와는 달리 시동생은 발이 넓은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특히나 금관원에서 일할 때는 법에 관련된 친구들도 잔뜩 만든지라 사실 이런 부탁들을 제법 많이 받는 사람이었죠. 아무튼 시동생 말이 해결할 방법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은 다시 연락이 왔고 아는 사람이 일단 사모님에게 남아있는 자산과 연결된 투자 기록 등을 조사해보겠다 말했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기꾼이 불법적인 돈 세탁에 사모님의 돈을 이용한 것 같다면서 말이죠.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닐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경찰이 이 범죄자들을 이미 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해가 있는 사건이었기에 어떤 방법으로 당했는지 그 사람들의 연락처와 송금 계좌 등만 알려주면 됐거든요. 물론 이 일엔 당사자가 있어야 했기에 사모님이 직접 경찰서로 출두를 해야 했지만 다시 마주친 사모님은 제 앞에서 그렇게 연약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어떻게든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당시엔 그 돈을 되찾아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뭐 생각이야 어떻든 일만 잘 해결되면 되니 의욕이 넘치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넘겼죠. 사모님에게 사기를 친 사기꾼들은 이미 국내에서는 뽑아먹을 구석이 없다 생각했는지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번 사기로 돈을 뜯어낸 사람이 사모님 하나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직적으로 모여서 이런 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는 사람들이었다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결국 사모님에게 직접 사기를 쳤던 그 사기꾼을 출국하기 전에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해외로 나가려던 사람을 경찰이 쫓아가서 잡아냈다 하더군요. 붙잡힌 범죄자들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했던 터라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절시킬 뻔한 범죄자를 간단하게 처벌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사기꾼들은 전부 감옥으로 보내졌고요. 벌금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범죄자들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엔 돈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피싱 같은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았다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기꾼들은 잡았지만 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 사기꾼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한탕할 생각이었는지 다행스럽게도 여유자금을 좀 남겨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되찾아 사모님에게 돌려줄 수 있었죠. 솔직히 사모님이 사기당한 모든 금액을 다 되찾을 순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참 간도 크다 생각했던 게 말이죠. 30억이 넘는 돈을 덜컥 투자에 넣는다는 생각을 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간이 작아서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사모님은 돌려받은 돈으로 다행히 지금 살고 있던 집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일로 저에게 찾아와서는 그간 너무 미안했다며 반성과 자기 집만큼은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며 무릎까지 꿇고는 제 앞에 엎드려 빌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제가 안절부절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이기도 했고 솔직히 경찰들이 다 나서서 한 일에 제가 숟가락만 얹은 것뿐인데 받는 인사가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이런 말에도 사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모른 척하고 버렸는데 넌 나를 살려줬잖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런 거창한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감사 인사를 하려면 저희 시동생한테 해주세요. 저 때문에 많이 고생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 괜찮니? 아무리 네가 내 딸이라고 해도 그간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런 거 신경 쓸 사람들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렴요. 제가 선택한 제 사람이었는데요. 나쁜 사람들 골랐을까 봐요. 물론 아직 용서는 힘들었어요. 절 도와줬던 시간들 때문에 사모님, 그러니까 제 친엄마를 도운 거였지 용서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아직도 마음에 응어린 남아있어요. 친엄마의 말처럼 아직까진 서로 용서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더욱 조심스럽긴 했죠. 머쓱하게 농담을 하며 웃는 저를 보며 사모님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내가 그렇게 발악하면서 그 돈을 받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 너한테 내 재산을 넘겨주고 싶었거든. 네? 말도 마세요. 어떻게 그 재산을 제가 받아요. 그냥 사모님이 쓰세요. 노후도 생각하셔야죠. 아니야. 난 지금도 잘 지낼 수 있단다. 연금도 꼬박꼬박 잘 나오고 집만 있으면 더 필요한 게 없어. 어차피 이 돈 내 돈 아니란 생각하고 있었어. 그건 내가 남편이 남겨준 이 돈을 지킨 이유는 단 하나였거든. 혹시라도 내 딸을 찾게 된다면 그동안 고생했다고, 엄마가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거라도 주려고 했던 거거든. 친엄마는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찾게 돌려준 이 돈의 90%를 저에게 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물론 너무 많은 금액이었기에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와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돈을 주는 이유는 저도 있지만 그 밑으로 딸린 제 두 딸을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말이에요. 외할머니가 떡하니 살아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면서 말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엄마가 주는 돈을 받기로 결심했죠. 그 거액은 단순한 금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품어온 미안함과 사랑의 표시로 제가 그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죠. 친엄마가 받은 재산 중 90%라고 해도 정말 억소리가 나는 금액이었기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가장 처리하기 힘든 부분은 증여세였죠. 물론 이 세금을 친엄마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이었기에 세금 역시 만만치 않았지만 이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이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며 친엄마를 설득했죠. 친엄마 역시 제 자식이라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면서 웃어넘겨 주시더군요. 물론 이 증여세 금액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애초에 금액이 금액이라 세금 역시도 억소리가 났으니까 말이에요. 저에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그래서 친엄마가 준다는 돈을 바로 받을 순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친엄마는 당장이라도 돈을 제게 주고 싶어 하셨고 저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매달이라도 제가 버는 돈으로 증여세를 갚아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하셨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갑자기 생긴 돈으로 제가 그렇게나 혐오하는 사람들처럼 될까 두려웠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큰 금액을 받게 되었는데 저는 이 중에 한 10% 정도를 시동생과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제게 자상하고 고마웠던 남편을 보내준 일과 이번에 친엄마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 시동생에 대한 감사의 인사였어요. 물론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섰지만 제 작은 성의를 무시하면 속상하다 말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엄마에겐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어쨌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도록 키워준 제 양엄마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일이었어요. 당연하게 제 이런 제안을 친엄마는 흔쾌히 받아주셨고요. 찾아가선 납골당 앞에서 펑펑 우시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은혜는 죽을 때도 아니 죽어서도 평생을 잊지 않겠다면서 그런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제 마음이 다시큰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부모 없는 고아라 손가락질을 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사모님, 친엄마가 절 키워주신 엄마 앞에서 맹세 아닌 맹세를 했을 때 저는 조심스레 친엄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별것 아닌 악수였지만 많은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날 사모님에게 처음으로 엄마라는 호칭을 썼어요. 이번엔 내가 엄마를 지킬 차례라고. 하지만 두 번 다시 나를 잃어버리면 그땐 정말 다시는 안 볼 테니 각오하라고 말이죠. 제 말에 엄마는 그제야 환하게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튼 사기꾼들은 제 나름대로 다들 법의 심판을 다 받은 상태에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전과 달리 사는 것에 이제 목매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납골당을 엄마와 함께 다녀온 뒤로는 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딸들과 함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하던 큰딸이었지만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설명해서 엄마가 외할머니였다는 걸 알려주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도 할머니가 두 사람이 됐다면서 말이에요. 그걸 보는 저와 엄마 역시도 아주 흐뭇했습니다. 현재 엄마와는 그간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하루가 모자라단 생각이 매일 들고 있죠. 사실 제가 앞서 제가 번 돈으로 증여세를 매달 변제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약속은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엄마가 준 돈으로 애기들 옷집을 차려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지만요. 처음엔 마찬가지로 파출부 일을 할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투자를 해야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지금 당장은 다 빚일지도 모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옷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옷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옷을 사 입지도 못했지만요. 그렇게 시작한 옷집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켓도 함께 운영하면서 그래도 나름 애기들 옷으로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중이네요. 규모가 커지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최근엔 직원 1명을 고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1명을 더 고용할 계획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젠 저도 딸들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저와 함께 살면서 예쁜 손녀들을 돌봐주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엔 그간 못했던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분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저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라고 했어요. 물론 여전히 절 키워준 엄마의 제사를 챙기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렇네요.
이번 일을 겪고 어느 누구라도 운명이라는 게 없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다 제가 겪은 일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겨내 가다 보면 결국 빛은 보인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는 제 사연을 마무리 지어볼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